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알파고의 충격 그 이후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죠.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도 많아요.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는 건 아닐까?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우리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모습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많죠. 그래서 오늘 국내 대표적인 미래학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IT 디자인 융합학부의 정지훈 교수이십니다. 정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랑 이세돌 경기할 때 네네. 이길 거라고 예측했어요? 질 거라고 예측했어요? 저는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처음 예측을 했죠. 정말요? 네네네. 틀렸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거 보면서도 좀 많은 걸 좀 느낀 게요. 주변에 그걸 예측했던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바둑을 좀 둘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전공을 떠나가지고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알파고를 한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정지훈 교수도 바둑 좀 두세요? 조금은 둡니다. 그래서 몇 급 정도는 되니까 예. 이제 그게 바이어스가 이제 편견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약간 기보를 조금 볼 줄 아니까 그 이제 프로들이 해설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 바둑 둔 게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거 잘하긴 하는데 아직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알파고의 이전 기보를 그렇죠.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기보 가지고서는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갖고 알파고가 몇 달 사이에 얼마나 실력이 늘어날지를 모르셨던 거네. 그것도 있지만 실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바둑을 뒀었던 거는 이기는 수를 둔 거지 그게 꼭 그렇게 엄청 베스트 최선의 수를 준 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어떻게 보자면 알파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상 상대에 맞춰서 상대에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려 물론 학습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좀 못했던 오늘 초대석에 좀 잘못 초대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IT 또 인공지능 이 분야를 일찍부터 연구하고 그랬던 분이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전망했다? 네. 조금 의외예요. 근데 이쪽 계시던 분들의 아마 80%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도 있겠고. 예. 팔이 안쪽으로 붙는다고. 여러 가지가 동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너무 또 객관적이진 않거든요. 그럼 그 알파고의 이 4대1 승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요, 충격받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왔구나, 이런 정도? 이거 언젠가 될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받을 일은 저는 아니었고, 좀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 앞으로 1, 2년, 3년 걸릴 일들이 1, 2년 안에 1, 2년 단축이 되어서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빨리 오는구나 이런 정도.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은 그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제가 맞습니다.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이 차량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네네네.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찍어 놓으면 네. 지가 다 알아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계산을 막 하잖아요. 네네. 그 심지어는
내가 길을 좀 잘못 들으면 네네. 뭐 거의 한 1초 만에 계산을 해서 인공지능이 답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미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인공지능에 비해서 이번 알파고는 뭔가 차원이 다른 겁니까?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큰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굉장히 넓게 해서 판단과 추론이 가능하다 정도만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굉장히 넓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둑을 예를 들어 첫 수를 둔다고 치면 361로라 그러잖아요. 19 그렇죠. 곱하기 19. 그렇죠. 그러니까 첫 수는 36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수는 361개를 중에서 한 수 빼고 둘 수 있으니까 그렇죠. 361 곱하기 360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200 몇 수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한 그렇죠. 250수라고 치면은 예. 한 층에 300가지씩 이렇게 계속 200 몇십 개씩 가지를 치는 거잖아요. 계속 곱하기로. 맞아요. 그럼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그 수는 현대의 컴퓨터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올 컴퓨터들을 가지고서도 전체를 다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 이게 지금까지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렇게 불가해한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어떤 게임을 인간 같은 그런 복잡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대국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은 그 모든 걸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그 사람이 바둑을 둬도 네. 누가 화점에 두면 내가 어느 귀퉁이에 두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계산은 안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어 그런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 바둑도 한 프로 기사들하고 바둑을 두면 한 4점 젖바둑을 두면은 이기는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거든요. 예.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수읽기로 치자면 이게 200 몇 수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20수 언저리가 한계로 봐요. 지금 현재 계산 용량 같은 걸 봤을 때. 그러면 프로들도 한 20수 정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수읽기는 비슷해요. 근데 알파고는 이제 기존에 기보들이 있으니까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전체 판을 읽는 게 일단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이 알파고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요. 둘이 또 2개 해서요. 10,000판씩 해서 1,000만 스스로 판을 연습하는. 그렇죠. 네. 스스로 연습을 하니까 기보에 없는 것까지 한번 더 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을 땐 요러요러한 형태로 되겠구나. 네. 이거를 안 다음에 20수 수읽기를 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바둑 잘 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닐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했는데 구글이 인수한 회사입니다. 예. 이 딥마인드가 이제 만든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친구가 이제 CEO인데 이 친구가 원래 게이머였어요. 게임 만드는 친구였는데 17살 때부터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게임 만들다가 보니까 굉장히 뭐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돌아가지고 네. 컴퓨터 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천재더라고요. 예, 컴퓨터 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란 것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연산을 하고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뇌과학을 했죠. 뇌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뭘 했냐면 단기 기억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네. 단기 기억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해마라고 부르는 지역이 그 단기 기억의 방식인데 그 단기 기억 방식은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일반적인 그 인공지능 최근 얘기를 할 때 빅데이터, 뭐 데이터가 많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이번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그 기보의 데이터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둘이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어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부르죠.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4번 해보고 하면은 점점 잘하게 돼서 1000번 10,000번 하면 잘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방식의 그 학습 이론을 컴퓨터로 적용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적용을 해서 잘 알릴 수 있는 게 뭐냐? 바둑이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바둑에다 한 거죠. 이걸 더 발전시켜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일단 다음 도전을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게임이고. 네, 게임이죠. 네, 게임이지만 게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게임이 인공지능에 있어가지고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로봇하고 마찬가지인데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실제 생활에 접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된 판단이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인간이 판단을 해버리니까 뭐 인간이 책임을 지면 되지 이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인공지능이 도입됐는데 실제 생활의 문제를 판단을 내릴 때 잘못 판단을 했다. 네. 그럼 누구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 겁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게임에다가는 현실 세계하고 비슷한 걸 거기다 갖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월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월드에서 얘가 좀 뭘 좀 잘못한들, 쓰러진들, 지거나 아니면 뭘 폭발을 시키던 게임상에서 그런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은 없죠. 게임에서 질 뿐이지. 게임에서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계속 그 상황을 하다 보면은 사고를 안 내게 돼요. 좋은 판단만 하게 된다. 그렇죠. 점점 좋아져. 트레이닝.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가능하게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하나의 경과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바둑, 그다음에 게임. 그래서 가장 뭐 훌륭한 판단만 하는 걸 만들어서 네네. 그거 어디다 쓰냐 이거. 여기저기에 쓰는 거죠. 예를 들잖아. 뭐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돈 투자하는 거라든지.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하는 것들이 기계가 더 많이 하거든요. 이미 그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가 없어요. 펀드 매니저들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경우가 지금 정리가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어느 종목을 살지 언제 팔지 이런 걸 다 결정한다?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건 도입됐다. 이미 도입이 많이 됐어요. 그쪽 수익률도 더 높다면서요? 수익률도 높고요. 예, 속도도 빠르고. 예, 그쪽은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투자, 네네. 금융, 이런 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 관련된 부분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법률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보면은,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의 개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지만 그동안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이 이제 로펌 시스템에서 이런 사무장들이나 이런 분석해주는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케이스를 얼마나 잘 분석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주느냐가 기존에 사실은 판례들이 많으니까요. 많은 판례들과 이번에 우리한테 소송 의뢰한 사람의 이 케이스가 이 사건이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르냐. 그렇죠. 그걸 찾는 이거는 거죠. 인공지능이 훨씬 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그동안 사람이 했었는데 사람은 판례를 일일이 뒤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많은 걸 다 하기가 어렵고 근데 인공지능은 그걸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찾아보는 거죠. 금방 찾죠, 금방. 그리고 또 이제 해외 판례 같은 경우에 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해보면은 국내 판례는 어떻게든 뭐 찾아가지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해외 것도 찾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외국의 대형 로펌에는 인공지능 이미 쓰고 있다? 예, 우리나라 로펌도 쓰나요? 이제 쓰게 될 가능성이 좀 아직은 안 쓰고 아직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가 많고 문서들이 많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들은 많이 접목이 됩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의학을 했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을 접목해가지고 의학 쪽에 쓰는 걸 많이 하는데 영상의학 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벌써 한 몇 년 내면은 인공지능한테 맡겨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엑스레이나 CT 이런 거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그냥 판독까지 이 사람은 어디에 병이 있다 이렇게 그런 수준이 별로 사람 전문의하고 그렇게 많이 안 다른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리 오래라는 게 몇 년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 맞추는 걸로 하자면은 종류마다 틀릴 텐데. 그렇죠. 종류마다 틀릴 텐데, 비슷한 수준의 노력을 비슷하게 한다고 가정하면은 한 3년 내면은 3년 정도면은 전문의 수준에 거의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3년?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인공지능이 결정 내리는 거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종류들이 있어요. 인간 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딱 봤는데 좀 이상해. 이게 잘 모르겠네. 라고 하면은 전화를 하죠. 그 환자 증상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직접 얼굴 보기도 하고 해서 다른 정보들을 획득을 하거든요. 청진기도 들여다 대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종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얘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하겠죠? 근데 그 자체만을 분석하는 것들은 좀 더 나으니까 이제 일종의 그 추천 시스템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땐 A, B, C, D 이런데 당신이 최종적으로 이런 걸 보고서 결정을 내리세요 하고 이렇게 조수 비슷하게 그런 형식으로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옛날보다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 수가 적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까 법률도 똑같아요. 결국엔 나가가지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인간 대리인이 하겠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나 그 변호사를 도와주는 스텝의 숫자는 줄어드는 거죠. 그냥 인공지능 하나 정도. 그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